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칼 내려놔요. 아무도 없는 골목, 사복 차림의 젊은 여자가 흉기를 든 청년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손 하나 떨지 않은 채 눈을 맞추며 한 걸음씩 청년들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눈빛에서 읽힌 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담벼락에 기댄 노인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봐온 눈이었는데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그 노인은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수진이 경찰이 되고 싶다고 처음 마음먹은 건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아버지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어머니와 수진은 마당 평상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오후 동네 골목 어귀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고함 소리에 골목 안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어른들도 모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찰차에서 내린 여자 경찰관 한 명이 아무도 못하던 일을 해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완력을 쓰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 남자 앞에 서서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 자리에 공기가 달라졌고 남자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린 수지는 그 장면을 담벼락 뒤에서 지켜보며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은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수진이 부임한 지구대는 수도권 끝자락의 오래된 파출소였고 이곳에서 그녀가 맡은 업무는 경찰과 거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당직실 커피포트를 채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고 민원 창구에 앉아 잃어버린 지갑 접수를 받거나 어르신들의 하소연을 들어드리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황 경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여경은 민원 대응이 딱 맞는다고 현장은 체력이 달려서 어차피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았고 무엇보다 그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일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는 수진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진이 지구대에 처음 발령받던 날 황 경사는 반겨준다는 인사 대신 당직표를 내밀며 청소구역을 알려줬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구역을 빠짐없이 청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있을수록 황 경사는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원인이 거칠게 굴면 수진을 내보냈고 야근이 필요하면 수진을 남겼으며 누군가의 실수로 서류가 엉키면 수진이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수진 스스로도 그냥 그런 자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그 느낌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억울한 것보다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몸이 익어버리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의 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구대에서 10분 거리의 고시원 방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범죄 심리학 교재와 위기협상 전술 매뉴얼, 가리고 손때가 묻도록 빼곡히 채워진 노트 한 권이 그녀의 진짜 하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야간 대학원에 다닌다는 것을 지구대에서 아는 사람은 동료 김서영 하나뿐이었고 수지는 굳이 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알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고 무엇보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원 지도교수가 했던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 협상이란 결국 상대방이 자신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 마주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화려한 자리보다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리에서 길러진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티고 있는 이유를 처음으로 말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로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하루가 반복될 때 그 하루가 자신을 조금씩 마모시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를 타고 서류를 정리하고 민원인의 말을 듣고 다시 커피를 타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을 때 수지는 어쩌면 자신이 그냥 이대로 굳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읽었습니다. 손때 묻은 노트 위에 빼곡히 적힌 협상 사례들, 현장 대응 원칙들, 그리고 여백에 작게 적어둔 메모들. 그것들이 수진에게는 아직 자신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주변에서 응원해준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경찰이 돼서 뭐 하냐는 말, 현장 나가면 남자 동료들 발목 잡는다는 말,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두지 않냐는 말들이 당연한 것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수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들이 만들어낸 무게감은 오랫동안 어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수진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교재를 읽게 했고 더 많은 사례를 분석하게 했으며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이 억울함에서 나온 옥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오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자친구 강준혁이 수진의 일상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지낼수록 그 조용함 안에 꽤 많은 것들이 무겁게 눌려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준혁은 수진이 지쳐서 돌아오는 날이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준비해두는 사람이었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수진에게는 충분히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버릇이 있었고 전화가 울리면 먼저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 한미숙 여사의 이름이 뜨는 날이면 목소리가 절반쯤 작아졌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오랫동안 내성적인 성격 탓으로만 이해했지만 사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만은 끝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 이야기, 어릴 적 동네 이야기는 했지만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준혁은 말을 바꾸거나 짧게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 준혁도 언젠가는 스스로 꺼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그렇게 서로의 속을 다 꺼내놓지 않은 채 그러나 이상하게도 편안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황 경사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았고 신임 박순경이 실수한 서류 처리를 수진이 대신 마무리하면서 점심을 거른 채 오후가 됐습니다. 오후 늦게 비번이 시작됐고 수지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지구대를 나섰습니다. 대학원 수업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고 가을 초입의 바람이 제법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가방 끈을 고쳐 매며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길보다 10분쯤 빠른 그 길을 거의 매일 걸었고 오래된 담벼락과 낮게 달린 가로등 냄새까지 다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골목 안쪽 어딘가에서 뭔가 어긋난 공기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분위기가 깨지는 순간을 감지하는 감각. 경찰 생활 3년이 수진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는 노인 한 명, 그리고 그 앞에서 손에 무언가를 쥔 채 몸을 떨고 있는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낡은 등산복 차림에 시장 봉투를 들고 있었고 청년들의 눈빛은 불안정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초점이 흔들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골목 안엔 아무도 없었고 뒤를 돌아봐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무전기는 없었습니다. 사복 차림이었고 신분증은 안쪽 주머니 깊숙이 있었습니다. 뛰어서 지구대로 돌아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고 신고를 넣는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노인의 얼굴을 짧게 살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수진과 잠깐 마주쳤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수진이 골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청년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손에 접이식 칼을 쥔 채 노인 쪽을 향해 서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 뒤에서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읽었습니다. 칼을 쥔 청년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눈빛에 살기보다 절박함이 더 짙게 깔려 있다는 것. 때리려는 사람의 눈빛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수지는 그것을 교재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민원실 창구에서 수백 명의 얼굴을 읽어오며 몸으로 익혔습니다. 뒤를 막고 있던 청년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지라고, 상관없는 사람은 빠지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서 칼을 쥔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고 겁먹은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골목 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칼 내려놔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가까운 어조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골목 안을 눌렀습니다. 칼을 쥔 청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청년은 겁먹었습니다. 그리고 겁먹은 사람은 반드시 출구를 찾습니다. 수진이 해야 할 일은 그 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칼을 쥔 청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 터질 것 같은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눈빛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청년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골목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그 정적 속에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힘이 빠진 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쪼그려 앉아 청년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동료들이 골목 입구에서 멈추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박순경이 입을 벌린 채 수진을 바라봤고
서영은 상황을 파악한 뒤 조용히 무전을 쳤습니다. 담벼락에 기댄 채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봉투를 든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겁보다 더 단단한 것을 가진 사람.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데 그 자리의 공기를 혼자 바꿔버리는 사람. 노인은 수진이 청년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건드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황 경사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몇 분 뒤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청년들을 인계받으며 수진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비번에 무전도 없이 혼자 뛰어들면 어떡하냐고,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냐고 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이 칭찬인지 질책인지 황 경사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수진의 팔꿈치를 슬쩍 잡아당기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진짜로. 노인은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한바탕 정리가 끝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 노인이 떠올랐는데 이미 골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괜찮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수진은 이내 서류 처리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비번날 우연히 마주친 상황이었고 잘 마무리됐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지 준혁은 밥은 먹었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먹었다고 했지만 사실 못 먹었고 준혁은 그것도 알고 있다는 듯 잠깐 있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별말 없이 밥을 먹었고 수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준혁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딱 그런 사람 좋아하시거든, 이라고. 수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다정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며칠 뒤 전혀 다른 의미로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힌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한미숙 여사가 직접 날짜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대략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에 준혁의 목소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수지는 이미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보다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도. 준혁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이름이 처음으로 수진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이수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온 것이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아서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온갖 경우의 수가 돌아갔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위기 협상 현장에서는 손 하나 떨지 않았던 사람이 상견례 하나 앞에 두고 새벽부터 이불 속에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스스로가 조금 우스웠습니다. 그러나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그 짐작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전날 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까다로우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편하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있으면 된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할 만큼 편하게 있기 어려운 자리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짧게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옷은 전날 미리 골라뒀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것, 여경이라는 직업이 주는 딱딱한 인상을 조금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서영이 같이 골라줬는데 이거면 시어머니 마음 녹인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에 웃었지만 사실 옷 하나로 누군가의 마음이 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똑바로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정식 식당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준혁이 미리 보내준 주소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수지는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골목에서 흉기든 청년들 앞으로 걸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상대의 눈빛을 읽고 출구를 만들어주고 기다려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면 어색해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준혁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마자 괜찮냐고 물었는데 수진은 그 말 대신 준혁의 표정을 먼저 읽었습니다. 긴장해 있었습니다. 수진보다 더 어머니 앞에서 늘 목소리가 작아지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 긴장이 얼굴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준혁의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터라 다른 손님은 많지 않았고 안쪽 개인실 쪽에서 직원이 안내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지는 본능적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오래된 직업적 습관이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들어서면 먼저 사람들의 위치와 표정을 읽는 것. 테이블 오른편에 단정하게 앉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숙 여사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눈빛이 날카로웠고 수진을 발끝부터 천천히 훑어 올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테이블 왼편에 앉은 노신사에게 시선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낡은 등산복 대신 단정한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눈빛, 그 주름 그리고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 표정. 사흘 전 골목의 그 노인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골목 흉기, 청년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눈빛. 수진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까지 아마 1초도 걸리지 않았겠지만 그 1초가 수진에게는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수진과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굳어버렸습니다. 한미숙 여사만 혼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식당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라고 왔으면 앉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수십 번의 현장에서 다져진 것이 이런 순간에도 작동하는 것이 수지는 이상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맞은편에 앉았고 한미숙 여사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많이 놀랐냐고. 수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조금 놀랐다고. 그런데 더 놀란 건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낮게 웃었습니다. 한미숙 여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준혁도 같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찻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은 채 빈 그릇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수진을 한 번, 준혁을 한 번, 그리고 한미숙 여사를 한 번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상대해온 사람 특유의 습관이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눈으로 방 안의 공기를 읽는 것. 수지는 그 짧은 순간에 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저녁 자신이 그 골목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한미숙 여사가 눈살을 찌푸렸고 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직접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서류로도 남의 말로도 아닌 자기 눈으로. 그것이 평생 사람을 뽑고 판단하고 믿어온 자신의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몰래 그 동네를 걸었고 수진이 매일 다니는 길목을 지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미숙 여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미리 얘기해줬으면 같이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갔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진짜 모습은 아무도 안 볼 때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미숙 여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움도 있었고 황당함도 있었고 그리고 묘하게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과 서류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은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회장이 한 일이 수진이 늘 현장에서 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식이 달랐을 뿐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칼을 든 청년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뛰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수진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다고. 그리고 그 눈빛은 평생 쌓아온 것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던 것을 처음 본 노인이 골목 어귀에서 이미 읽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미숙 여사가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직업이 여경이면 앞으로 아이는 어떻게 할 건지,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건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분위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쪽을 향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말을 꺼내다가 멈추고 시작하다가 삼키는 것.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작았지만 그 소리 하나로 테이블 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 나이에 리어카 끌었어. 수진 씨는 위기 앞에서 손 안 떨었어. 그걸로 충분해.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미숙 여사의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저렇게 자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했고 어머니가 말할 때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면서도 바로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 뒤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황 경사 앞에서도 민원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진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도 배경도 아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루를 사는 것. 회장은 그것이 결국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서 그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골목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준혁이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니, 아버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아까처럼 날이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직원이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따뜻한 것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오늘 처음 만난 노인이 해줬다고. 음식이 하나씩 올라오는 동안 테이블 위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팽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미숙 여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준혁은 수진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서 먹으라고 식는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신호였습니다. 각자 앞에 놓인 그릇으로 시선을 내리며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분은 수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슴이 가라앉지 않아서였습니다. 회장의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손 안 떨었어. 그걸로 충분해. 3년 동안 황 경사 앞에서 커피를 탔고 민원실 창구에서 하소연을 들었고 남의 실수를 대신 마무리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보이지 않는 자리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하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 없는 노신사가 그 하루들을 전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해줬습니다. 수지는 눈을 내리깔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한미숙 여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수진 씨는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부드러웠지만 질문의 방향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여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럴 생각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게. 여사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장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일단 먹자고 했습니다.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오늘 두 번째로 자르는 것을 봤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혁은 수진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회장은 수진에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디서 자랐냐고, 경찰이 되기로 마음먹은 게 언제냐고, 지금 하는 일이 힘들지는 않냐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들을 때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중학교 2학년 여름 골목에서 봤던 여자 경찰관 이야기를 꺼냈을 때 회장은 잠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한미숙 여사는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시선이 자꾸 수진에게로 향했는데 아까처럼 훑어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미숙 여사가 어떤 분인지는 준혁을 통해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며 며느리감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 안에 여경이라는 직업이 쉽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출 수도 없었고 맞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이자 해야 하는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 사람 오래 만났지? 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사귀었냐고. 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다 알지는 못했다고, 그런데 알면 알수록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준혁의 말이 부끄러우면서도 이상하게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식이 나왔습니다. 식혜와 과일이 조용히 올라왔고 직원이 나가자 다시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식혜에 잔을 들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무섭지 않았냐고. 수진은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미숙 여사가 처음으로 수진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는 몰랐는데 남편이 그날 많이 놀랐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날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더 빨리 알아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여사는 잠깐 수진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아까의 침묵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자리가 파할 무렵 회장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준혁에게 어머니 모시고 먼저 나가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먼저 괜찮다고 눈빛을 보냈고 준혁은 천천히 여사를 모시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식당 안에 회장과 수진 둘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킷을 걸치면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 뒤쪽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황 경사도 동료들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준혁도 그 말을 정확히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지구대의 커피포트가, 민원실 창구가, 퇴근 후 형광등 아래 펼쳐진 교재가,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하루하루가 전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고맙습니다. 라고 겨우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가을바람이 먼저 얼굴을 건드렸습니다. 수지는 잠깐 멈춰서서 차가운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눈 뒤쪽에 남아있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준혁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한미숙 여사는 그 옆에서 핸드백을 고쳐주며 수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진보다 한 발 늦게 문을 나서며 조용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네 사람이 주차장 입구 쪽으로 모이는 동안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침묵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준혁이 수진 옆으로 다가서며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그 끄덕임을 보면서도 뭔가 더 묻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부모님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말을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런 준혁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준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늘 작아지던 사람이 오늘은 2번이나 수진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한미숙 여사가 수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수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바로 했습니다. 여사는 잠깐 수진을 바라보다가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식당 안에서 나를 세우던 사람의 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회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더 말을 잇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까 식당 안에서 여사가 나를 세우던 것과 지금 이 짧은 인사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이 회장의 한마디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리어카 이야기, 손 안 떨었다는 이야기, 그 말이 여사의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준혁과 수진들만 남았습니다. 준혁은 한참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수진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인지 몰랐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잠깐 수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누군가를 저렇게 대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엄격한 분이라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건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회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말도 들어가자는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준혁이 먼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주차장 입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진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이렇게 먼저 손을 잡은 적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려 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준혁은 평소의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걸으면서 준혁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먼저 하지 않은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준혁은 오늘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리어카 이야기는 과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접 물건을 날랐고 직접 팔았고 그렇게 하나씩 쌓아 올린 것이 지금의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 함께 고생했고 어머니도 그 시간을 다 옆에서 견뎌온 분이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처음이었고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성공하고 나서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달라졌으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여전히 혼자 걸었으며 여전히 사람을 볼 때 자리가 아니라 눈빛을 먼저 봤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런 아버지가 어릴 때는 무서웠는데 크고 나서는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스럽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강태성 회장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시장 봉투를 들고 골목을 걷던 노인, 단정한 정장을 입고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던 노신사. 두 모습이 완전히 달랐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봐온 사람의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 수지는 그 눈빛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리어카를 끌었던 시간이 만든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켰던 시간이 만든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문득 자신의 3년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타고 서류를 정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노트를 펼쳤던 그 시간들이 준혁이 걷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한 사람은 아버지 본인밖에 없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작아졌던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그 그늘 밖으로 한 발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혁의 손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아침에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것, 식당 입구에서 심장이 내려앉던 것, 회장의 눈빛과 마주치던 그 순간 가리고 고생 많이 했지요. 라는 말. 그 말이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알아봐 준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오늘 강태성 회장이 수진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골목에서도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리고 식당을 나서며 건넨 마지막 말에서도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그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그림자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내일도 지구대에 출근해야 했고 황 경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으며 커피포트는 내일 아침에도 채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이 오늘은 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진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알아봐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단 한마디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구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황 경사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으며 커피포트는 여전히 아침마다 수진의 손으로 채워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원 창구에 앉아 어르신의 하소연을 들을 때 예전에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목소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들으려 했습니다. 황 경사가 또 자비를 떠넘길 때도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수진 안에 생긴 것 같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서영이 출근하자마자 수진 옆으로 붙었습니다. 어땠냐고, 시어머니가 무서웠냐고, 밥은 먹었냐고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수진은 웃으면서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그 웃음을 보더니 뭔가 있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좋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수진은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영은 그것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없는 배려였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상견례 사흘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을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문자를 읽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또 만나고 싶다고. 이유가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만 했습니다. 수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만나고 싶기도 했습니다. 만남은 회장이 자주 간다는 동네 설렁탕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준혁 없이, 한미숙 여사 없이 회장과 수진 단둘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등산복도 정장도 아닌 그냥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많이 기다렸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니라고 하자 회장은 설렁탕 2그릇을 시키면서 수진 보기엔 어떠냐고 했습니다. 수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이 집 설렁탕 말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장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설렁탕이 나오고 한참 먹다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말렸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사업이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만 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한미숙 여사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다고 했습니다. 리어카를 끌 때도, 첫 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도, 다시 일어서려 할 때도. 그래서 여사가 까다롭게 구는 것을 회장은 나무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까다로움 안에 지켜온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한미숙 여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나를 세우던 그 눈빛 뒤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이 어릴 때부터 많이 눌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보니 아들이 그 옆에서 자라면서 자꾸 작아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회장의 가장 오래된 걱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키웠는데 아들을 키우는 것은 잘 못했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단단하던 목소리 안에 뭔가 오래된 것이 섞여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 노인 안에도 오래 품어온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작게. 회장은 그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서면서 준혁이 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고 수진 옆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두 장면이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 옆에서 작아지지 않는 모습.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이 오늘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가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잘 이끌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달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대답을 찾으려 했는데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잘한다고 했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설렁탕 그릇이 비워질 무렵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수진이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딱 하나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혼자 오래 버텨온 사람이라는 것. 회장은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 뒤쪽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수지는 얼른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회장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배려라는 것을 수지는 알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회장이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시장 봉투를 들던 골목의 노인과 정장을 입고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던 노신사와 지금 평범한 점퍼 차림으로 설렁탕집을 나서는 이 사람이 전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같은 눈빛이었고 어떤 차림에서도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큰 사람은 자리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지구대 창문에 하얀 입김이 서리기 시작했고 당직실 커피포트에서 올라오는 김이 예전보다 짙어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자리에 앉았으며 같은 일을 했습니다. 황 경사도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이 그 하루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가 자신을 가두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리어카를 끌던 시간이 그를 만들었듯이 이 지구대의 하루하루가 이수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과의 사이에도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준혁이 전화를 받을 때 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버릇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한미숙 여사의 전화가 와도 목소리가 예전처럼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오래 곁에서 봐온 수진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잡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수진의 옆에 섰습니다. 준혁이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안에 원래 있던 것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미숙 여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상견례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여사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준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이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여사는 먼저 바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괜찮다고 하자 여사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이 되면 밥 한번 먹자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짧고 건조했지만 수진은 그 안에 담긴 것을 읽었습니다. 여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에게 말하면 엄청 놀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점심 여사가 고른 식당은 오래된 동네 한식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여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수진을 보자 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때처럼 발끝부터 훑어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맞이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메뉴를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날씨 이야기를 했고 음식이 나오고 나서는 한동안 먹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상견례 날 내가 좀 심했지요 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여사는 시선을 내리깔며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감을 볼 때 집안이나 직업을 따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날 한마디 하고 나서 오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리어카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의 눈빛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을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다시 봤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눈빛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사는 그 눈빛을 보고 나서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여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이 수진을 봤다면 자신도 믿어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짧고 담담한 말이었지만 수진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기준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먼저 말로 꺼내는 일은 더 쉽지 않다는 것을 수진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덜 어색했습니다. 여사가 수진의 직업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힘드냐고, 보람 있을 때는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를 제대로 도왔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짧은 말이 의외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 무렵 수진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구대에 강력팀 지원 공고가 났고 수진의 이름이 추천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이 먼저 알고 와서 말해줬습니다. 황 경사가 추천했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황 경사가 수진을 추천했다는 것이? 서영은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황 경사가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황 경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날 골목일 소문 들었다고 무전도 없이 혼자 들어간 건 여전히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았다고 그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다가 멈추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강력팀 가면 힘들 텐데 버틸 수 있겠냐고. 수진은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황 경사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황 경사식 격려라는 것을 수진은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퇴근길에 혼자 걸었습니다. 예전에 골목으로 들어섰던 그 길이었습니다. 담벼락도 그대로였고 가로등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골목과 오늘의 골목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골목에서의 그 한 걸음이 상견례로 이어졌고 상견례의 그 한마디가 준혁을 바꿨으며 준혁이 바뀌는 것을 보고 여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황 경사가 처음으로 수진의 이름을 추천 명단에 올렸습니다. 작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쌓아온 것들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보일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혼자 오래 버텨온 사람이라는 것. 수진은 그 말을 이제 다르게 듣고 있었습니다. 버텨온 것이 아니라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커피포트를 채우면서도 민원 창구에 앉아서도 퇴근 후 형광등 아래 노트를 펼치면서도 그 모든 하루가 쌓여서 골목의 그 한 걸음이 됐고 그 한 걸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지구대에 출근해야 했고 강력팀 발령이 나면 새로 시작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수진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도 상견례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길에서도 한 걸음씩이면 충분했습니다.